볼게요. 요양보호 업무,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에서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단계 시험에 나올 가능성 하나 있습니다. 제가 늘 1단계 생리적 욕구와 그 다음에 5단계 자아 실현의 욕구 단계를 문제로 잘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문제로 낸다 그러면 자, 5단계를 가지고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가장 높은 단계로서 자기 완성, 삶의 보람, 자기 만족 등을 느끼는 단계가 무슨 단계냐 이렇게 낼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자아 실현의 욕구 단계 그렇게 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욕구 단계와 내용을 선생님들이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본 원칙. 기본 원칙을 보시면 항상 우리는 대상자의 삶을 존중해 주라 그랬죠. 네. 그리고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줘라 그랬어요. 자, 어르신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옆에서 도움만 드리는 거죠. 내가 대신 해드리는 건 그분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분이 아직 잔존 능력이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그랬죠. 자, 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꼭 동의를 얻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어르신한테 목욕을 내가 해드리고 싶다. 그러면 자, 이분이 목욕이 뭔지를 지금 몰라. 치매로 인해서. 그랬을 때는 보호자에게 오늘 제가 어르신에게 목욕 도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저희 어머님이 몸 상태가 목욕을 해도 되니 해주세요.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 미리 말을 하고 서비스를 진행하는 게 맞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무엇을 해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라 그랬죠. 그래서 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한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상자에게만 우리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 주라 그랬죠. 자, 모든 의료행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응급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재가에서 응급 상황이냐 시설에서의 응급 상황이냐 그 상황을 잘 보시고 대처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재가에서는 응급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어르신의 의식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119를 부르시는 거고요. 시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시설장에게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 받지 않는 거, 그리고 어르신과 나와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 수평적인 관계이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9페이지에 보시면 자, 59페이지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원칙 나와 있죠. 자, 거기 우측에 꼭 알아두기 한번 볼게요. 세면이나 양치를 도울 때는 대상자가 이용 가능한 한 세면장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랬어요. 비록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잔존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으로 가지고 와서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이 아직 잔존 능력이 있다면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줘라 이 말인 거죠. 그 얘기가 지금 꼭 알아두기. 그래서 우리 책에 이렇게 꼭 알아두기, 참고 이런 부분까지도 선생님들이 세밀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그 밑에 또 휠체어 그 참고 부분 한번 볼게요. 휠체어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이동을 도울 때는 대상자의 신체 크기나 질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휠체어를 선택하고 잠금장치, 공기압 등 안전 상태를 사전에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자, 이 앞전 3월 시험 문제에 휠체어를 가지고 이동하는 방법들, 엘리베이터를 휠체어를 대상자를 태우고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느냐, 그 다음에 울퉁불퉁한 길을 대상자를 휠체어를 태우고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나중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서 휠체어 사용하는 것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선생님들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날 저희한테 있는 그 신체 활동에 관한 모든, 예를 들면 배설 도움, 식사 도움, 뭐 이동 도움, 우리 이런 거 배우셨죠? 그걸 전부 제가 영상으로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예,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책을 보는 것과 영상을 보는 것은 또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식사하시고 오후에 또 뭐 책거리 하시나요? 그래서 그 이전에 그 영상을 좀 보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훨씬 더 그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가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제일 거기가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한 페이지 넘길게요. 60페이지. 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의 원칙 나와 있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방문 요양에서만 합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우리 취사, 청소, 주변 정돈, 세탁이었죠. 그 중에 우리가 치사는 장보기가 해당된다 그랬죠. 그래서 치사에 식사도움을 포함시키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식사도움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된다.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또 우측에 우리 꼭 알아두기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청소 및 주변 정리를 도울 때는 기존에 놓여있던 생활용품 등을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물건을 옮겨야 한다면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고 옮겨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돌아가고 나서 대상자가 물건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일단 어르신들은 물건이 내 눈앞에 있다가 안 보이면 요양보호사를 의심하게 돼 있어요. 왜? 집에 온 사람은 요양보호사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내 물건을 가져갔다고 오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서로 간에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항상 여쭤보시고 옮기시고, 실제로 저희 센터의 요양보호사 한 분이 어르신한테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고 물건을 다 치워서 너무 자기가 다니는 길이 이렇게 불편한 거야. 청소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다 옮겨버렸어요. 바로 그 다음날 이 요양보호사 보내지 말아라. 그리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요양보호사는 억울한 거야. 나는 깨끗이 청소했는데. 근데 그 어르신은 거기에 물건이 놓여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힘드니까, 얼른 가지러 가기 힘드니까 옆에가 대체로 가보시면 그러죠. 어르신들 대체로 그 어르신이 앉아있는 주변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절대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옮기시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물건을 어르신이 잃어버렸다고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자, 어르신들은 어디다 물건을 잘 놔둔다고 놔뒀다가 못 찾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도 지금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 엄마들한테 너무 많이 들은 소리야. 우리 엄마도 맨날 내가 어디다 잘 놔둔다고 놔뒀는데 없대. 근데 지금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도 잘 놔둔다고 놔뒀는데 못 찾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어르신 저하고 물건을 한번 찾아봐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찾았어. 이제 어르신이 부엌에 어딘가에다 물건을 뒀더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있네요 그러고 들고 와서 보여드리면 안 돼요. 그곳에 그대로 두고 어르신 손을 잡고 가서 어머님이 여기 어르신이 여기다 뒀나 봐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직접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 꼭 알아두기 이런 부분도 잘 읽어보셔야 되고, 자, 정서지원 서비스에서는 우리 생활상담,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관련된 내용만으로 제안해서 상담을 해야 한다. 그거 여러 번 말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보신 것 같아요? 어제도 말했어요, 제가. 어제도. 이혼 상담, 부동산 상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자, 여기 62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요양보호 서비스 유형별 대처 방안 사례 모음 있죠?
자, 여기 문제 하나 나올 겁니다. 하나 내지 두 개는 나와요. 늘. 근데 이제 무엇이 나올지는 모르나 우리 63페이지에 8번 제가 하나만 읽어볼게요. 자, 대상자가 머리를 자르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런 경우 아주 많아요. 머리도 안 감으려고 하고. 이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대처 방안 옆에 나와 있죠. 자, 거울을 보여주면서 동기 유발이 되도록 한다. 두 번째, 억지로 머리를 꼭 자르려 하지 말고 거부할 경우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머리를 묶어주거나 핀 등으로 머리를 정리해준다. 이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거를 책에 있는 내용으로 하나 내지 두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꼭 다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쭉 넘어갈게요. 14페이지. 자,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자기관리. 여기에서 요양보호사는 이런 직업윤리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 지금 그거거든요. 그래서 1번을 보니까 대상자를 차별하지 말아라. 그랬죠?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말아라. 두 번째,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줘라. 그랬죠?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줘라. 자, 세 번째,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시라고 되어 있죠. 자, 대상자분들은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자, 성별이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병이 또 치매일 수도 있고 뇌졸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지가 있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닌 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이 노인들의 욕구를 해결하려고 한다 보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는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다. 그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해달라.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적극적으로 업무를 협조해 주시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6페이지. 자, 여기 윤리적 태도 여기에서는요. 77페이지에 그 6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호감을 받고 상호,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 바른 몸가짐과 언어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자, 방문의를 변경할 때에는 꼭 사전에 연락드리고, 그리고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랬죠. 양해를 구해야 된다 그랬었고요. 대상자가 방문했는데 집에 계시지 않을 때에는 다음 방문의를 적어서 메모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지 마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했죠. 자,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고. 자, 78페이지.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자, 어르신이 센터로 옮기고 싶어 하신다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그 얘기를 듣고 의뢰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먼저 사전에 해야 될 거는 먼저 기관에 보고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해 주셔야 되고. 자, 쭉 내려와서 79페이지 볼게요. 자, 요양보호사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판단 조언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네. 자, 요양보호사의 주관적인 생각, 요양보호사의 판단, 요양보호사의 맘대로 이거 전부 제가 옳지 않은 답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서비스 내용 및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서비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청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보고 또는 신고한다 그랬어요. 자, 80페이지. 우리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문제 사례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요양보호사가 어떤 윤리적인 것에 어긋난 일을 했단 얘기예요. 요양보호사가 말하자면 좀 잘못을 한 사례예요. 이 사례를 가지고 문제가 하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책에 보면은 대상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면제를 강요받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복지연구 유인 알선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가족요양보호사 부정수급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기 가족요양보호사 부정수급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죠. 요양보호사가 가족이에요. 근데 가족이 뭐 딸일 수도 있고 며느리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또 부부간일 수도 있고 이랬을 때 가족이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서비스를 가족이니까 대상자와 나와의 관계는 굉장히 어때요? 친밀한 관계죠. 그러니까 대상자에게 그래. 예를 들어 우리 친정 엄마예요. 그러면 엄마 나 서비스하고 갔다 그래. 아니면 왔다 그래. 오지 않았으면서. 그랬을 때 부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가족이 어떤 부정을 많이 모르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우리가 이 모든 전화기로 출퇴근을 다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방문 요양을 할 때 어르신 댁에 태그라는 게 있어서 우리 스마트폰, 그 다음에 투지폰 전부 이걸로 출퇴근을 그 전화기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화기를 내가 요양보호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어디 애국 여행을 가게 돼 있었어. 그러니까 이 전화기를 동생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서 동생 보고 나 애국 여행 갔다 올 테니 네가 내 이름으로 된 내 명의의 전화번호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걸로 출퇴근을 찍어줘. 그러고 맡기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화기는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데 요양보호사는 대한민국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은요. 올해 그걸 조사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이제 올해 2019년이죠. 그러면 내년 2020년도에 전국적으로 애국 여행을 근무 시간에 갔다 온 사람들을 전부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이제 선생님한테. 아니, 왜 이러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를 줄 아는 거죠. 모를 줄 아는 거예요. 이미 출입국 관리소에서 전부 확인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처음에 모르고 그렇게 업무를 수행해 버렸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빨리 센터에다가 기관에다가 제가 모르고 이렇게 했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가서 자진해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해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센터도 내년에 조사하기 전에 알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다 자진신고를 합니다. 몇 월 며칠 누구 요양보호사가 이래서 외국 여행을 갔는데 태그 전송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우리가 다시 없는 걸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자진신고를 하면 그게 그러냐. 미리 말해줘서 고맙다고 처리가 자연스럽게 돼버려요. 근데 내년에 그런 것들이 많은 건수들이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센터는, 기관은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요양보호사의 부정수급한 경우, 이런 경우 많이 생깁니다. 특히 가족. 우리 자녀분들이 가족이거나 친족이거나 이럴 경우 어땠어요? 하루에 1시간. 한 달에 20일간 우리가 서비스 할 수 있었잖아요. 네. 하루에 1시간. 하루에 1시간, 그리고 한 달 20일 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한 달 내 가족일 때 20시간밖에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부부예요. 그리고 두 분의 연세가 65세 이상이에요. 근데 이제 부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고 남편분이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갖고 계세요. 그랬을 때는 1년 365일 1시간 반을 인정을 해줍니다. 네. 매일매일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공휴일이든. 그래서 꽤 급여가 많이 나와요. 꽤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자격을 취득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그 이유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가족이 요양보호사를 하는 경우는 부부가 아니거나 나이가 이렇게 나이가 아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부인은 64세야. 근데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어. 근데 남편은 68세야. 등급을 받았어. 두 분이 65세가 안 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1시간 그리고 20일밖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늘 남편분 모시고 오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해놓을 필요는 있겠죠? 나 여행 가고 우리 어르신 내가 케어 못한다. 나 여행 가. 그러고 센터 얘기하고 가셔야죠. 예. 보고하고 가셔야죠. 보고 하셔야죠. 언니랑 관계 이제. 나는 관계 없어. 엄마께. 자,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어르신을 케어하고 있다가 애국 여행 가는 경우 많아요. 요즘에 주부들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 원장님 어떡해요? 이래 해서 어르신 제가 며칠간 못 가겠다. 그리고 요즘엔 대체로 주말을 끼워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여행 간다고 들었는데 듣고 말 수는 없잖아요. 한 5만 원이라도 담아서 가서 차라도 한 잔 사드시고 오세요. 이렇게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하시고 가냐고. 얘기를 하고 가셔야 여비를 좀 받아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보세요. 내가 근무 시간은 내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일만 하시는 거야. 선생님들, 내가 저번에도 설명했잖아요. 어르신 모시고 내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어. 그래서 어르신 물리치료 하는 시간 동안 내가 할 일이 없으니 소파에 앉아있다가 나도 평상시에 어깨가 아팠어. 그러니까 병원에다 접수하고 나도 어깨 치료를 했다. 근무 시간에 내가 병원 치료한 거를 건강보험공단은 다 알고 있어요. 왜? 노인장교양보험제도에서는 내가 근무 시간이야. 근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내가 치료받은 걸로 떠. 중복되죠? 이것도 전부 불법이란 얘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받으시면 안 돼요. 어르신만 치료하고 내가 그 근무 시간은 안 하셔야 돼. 내가 주민등록 번호를 어디에다 대고 하는 업무는 전부 안 돼요. 내가 주민등록 번호 대고 배 타는 거, 내가 비행기 타는 거, 병원 접수해갖고 치료받는 거, 내 주민번호를 하잖아요. 안 되신다. 안 돼요. 우리 진홀 출신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82페이지.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해가 되는 활동을 강요받은 경우, 요양보호 대상자가 성적 행동을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금품을 절도한 경우, 윤리문제 사례 예제 뭐 쭉 나와 있죠? 자, 이거 전부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